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 206화. 이 데이터는 2월 17일날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었던 거고요. 내용은 2019년 20년도에 코스피 3, 4천 간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짚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2월 19일이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봉으로 과거 20년간 과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해보고 20년 전에는 저도 아쉽지만 투자를 못하고 있었죠. 왜? 몰랐으니까. 너무 어렸으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나도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깨우치는 사람들. 자, 이거 주식 투자. 투자는 주식은 도박이 아니구나. 도박이 아닌 걸 사람들이 도박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 주식 투자를 길게 영원히 평생 끌고 가면서 자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살펴보면 과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야, 뭐 IMF 있었고 리먼 사태 있었고 그 사이에도 보면 9.11 테러도 있었고 이거 노무현 탄핵 이건 2004년인가 본데 탄핵 이슈 있었던 게, 그리고 2002년도에는 아마 그 이라크 전쟁 뭐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라크 전쟁이 있은 다음에 움직이다가 이제 뭐 노무현 탄핵 이슈 불면서 또 살짝 한번 눌림이 나왔던 요런 구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 6년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뭐 이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폭락이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떠들 때 그럴 때 눌림이 있었고 요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환율 조작구 있었고 15년도에는 브렉시트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2018년도에는 자, 무역 분쟁 이야기가 있으면서 또 폭락이 나왔죠. 뭐 10년 만에 최대치 폭락 무슨 뭐 이야기 하면서 뭐 작살 날 거다. 지수 1500포인트 갈 거다. 1800포인트 갈 거다. 저는 금융위기 오면은 2000포인트면은 밸류상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갔다 올라올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묻지마 매도가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갔다 왔으면 지금 한 1년만 지나면 수익률은 훨씬 커집니다. 이때 당시를 견뎌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공부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 수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주기를 살펴보면 이게 2년에서 3년마다 이렇게 리스크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리스크 중에 큰 리스크는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그 10년마다의 리스크를 지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가 리스크가 불거진 시점부터가 바닥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 IMF가 있은 다음에 1998년도에 뭐 나왔으면 1999년도가 어때요? 경제가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우리가 서민들이 경기라든가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가장 안 좋았을 때라고. 근데 어때요? 증시는 닷컴 버블이 왔습니다. 경제가 가장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리먼 사태가 2008년도에 있은 다음에 2009년도에 서민 경기 경제가 가장 안 좋을 때라고. 자, 리먼 사태가 있은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무슨 뭐 차화정 하면서 증시는 자동차, 화학, 정유 섹터가 끌면서 강하게 움직였죠. 자, 2017년도는 어때요? 자, 반도체가 끌면서 움직였다가 폭락이 나왔어요. 이 폭락이 보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나왔죠. 자, 경기가 2019년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하면서 리포트고 뭐고 다 뒤져보면 내년에는 경기가 올해 2019년도에는 경기 뭐 이런 것들이 겁나 안 좋을 거다. 뭐 고용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겁나 안 좋을 거다. 최저임금 올라가고 뭐 그쵸?
당연하죠. 경기 둔화에 대한 막 시그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2019년도에는 경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증시는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가 증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애널리스트나 이제 뭐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뭐 그 뭐라 그래야 돼? 펀드 매니저들이나 자, 경기가 안 좋은 걸 다 떠들어요. 그쵸?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서울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자, 무역 분쟁 이 부분이 해소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투자가 위축이 되면 어때요? 자, 고용이 줄어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야. 고용이 줄면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소비가 줄죠. 근데 왜 증시는 가장 많이 오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보다 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있는데, 자산에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 자산 가치보다 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안 좋으면 어때요? 요거보다 조금만 괜찮게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증시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저평가돼 있으니까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게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순간 버블을 확 키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제학자고 뭐고 지금 금융방송 나오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다 죽는다, 안 좋다, 이 소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경기 둔화 사이클 100이면 100명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럴 때가 자산 가격은 가장 많이 오를 때예요. 부동산은 저는 되게 안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인구랑 어떻게 보면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동산이 아니고, 저는 이제 부동산도 이제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무조건 작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인구가 주는 게 언제부터 줄었어요? 한 10년 됐죠. 한 10년? 20년 됐을라나? 뭐 10년, 20년 됐을 거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왜? 키우기 힘들고 뭐하고 하니까. 자식 낳아서 키우기 힘들고 뭐하고 하니까 계속 줄어든단 말이야, 인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주택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이랑 아파트는 당연히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때?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자, 땅 같은 거는 오히려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서울에 있는 땅들은 어때? 거의 다 요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지방은 어때요? 내 생각에는 지방 땅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편해요. 결국은 주식이 기업의 지분이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총 자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용증 같은 걸로 나눠놓은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기업의 몇 프로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큰 시그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오른다. 1999년, 2009년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오르더라. 자, 2019년 아니면 20년, 그 2년이 가장 많이 오르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자, 왜 지수를 3000포인트, 4000포인트로 생각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IMF 이후에 보면 GDP가 1만이었어요. 적정 가치가 1000포인트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리고 GDP가 2만이 온 다음에 자, 2000포인트로 맞춰져 있었어요. 자, 지금은 어때요? 2016년도에 GDP가 내가 알기로는 3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GDP가 3만이면 어때요? 지수 포인트는 버블 좀 살짝 껴주면 3000포인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GDP가 3만에서 만약에 4차 산업이라는 걸로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4만까지 상승한다. 서민들은 GDP가 4만이 가든 10만이 가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GDP가 2만일 땐 2000포인트였고 GDP가 1만일 땐 1000포인트였어요. IMF 이전에 1000포인트에 먼저 버블을 만들어 놓고 1000포인트에 도달을 했다가 작살이 났죠. 그리고 나서 적정가치 수준에 온 거예요. IMF 이후에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이 닷컴 버블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버블을 만들어 놨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버블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왜? IT 기업들은 이때 버블이었지만 IT 기업 이외의 기업들이 버블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섹터 중에 그렇게 이 버블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된 다음에 제가치를 찾아가고 제가치를 넘어서 또 2차 버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GDP 2만대 2000포인트까지 버블이 만들어졌죠. 이때 버블이 인프라 버블이에요. 막 건설, 철강, 무슨 에너지 막 해갖고 막 OCI 같은 거 만원인가 뭐 몇천원에서 60만원까지 가고 막 이때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인프라 관련주들이 버블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버블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 버블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차 산업 버블이 올 수도 있죠. 4차 산업에 관련된 거라든가 바이오 버블이 올 수 있어요. 이 인프라는 자, 인프라 버블이 왔을 때는 3차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자, 닷컴 버블이 왔을 때는 혁신이에요. 자,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가는 데는 자, 4차 산업이 버블을 만들면 어때요? 자, 인프라 버블이 만들어지겠죠. 바이오가 버블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자, 혁신 기업에 대한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프라 버블이 될지 혁신 버블이 될지 이거는 아직 몰라요. 모르겠어. 그런데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이오 버블이 만들어진다고 바이오 기업들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4차 산업 버블이 만들어진다고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만 버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투자예요. 어떤 산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를 추적을 하는 게 투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천을 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또 뭐가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2000포인트 도달했던 2007년도에는 기업들이 평균 이익이 70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융위기가 왔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이때 당시에 기업들 이익이 40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놀던 이 구간이 기업들 이익이 100조 정도가 나올 때예요. 자, 2017년도에 자, 우리가 GDP가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 상승은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GDP가 3만을 넘어갔으니까. 이미 이때 2016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던 거나 다름없어요. 2015년도에 브렉시트라는 리스크가 자산 가치를 많이 폄하시키면서 2016년도에 올라갈 게 2017년도에 올라간 거나 다름없다고. GDP 3만이니까 3000포인트까지는 갈 줄 알았지. 근데 무역 분쟁이랑 또 다른 리스크를 만나면서 자산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밀린 거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017년도에 기업이익이 한 150조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도체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40% 이상이니까 한 70조 정도 반도체가 1년에 벌어들이는 게 한 7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150조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2009년인가 10년인가부터 한 5년, 6년 동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기업들이 번 돈이 한 1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2000포인트에 100조야. 그러다 150조 벌었으면 어때? 자, 3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자, 기업 가치로 이게 맞다고. 그러면 무역 분쟁으로 해서 이 벌어들인 이익단이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100조를 벌면 2000포인트예요. 2000포인트가 적정 가치라고.
이게 PER이 한 12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00조 이상을 벌어요. 2018년도에 실적 나온 거 보면 100조 이상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얼마가 나왔는지 내가 못 봤는데, 체크를 못 해봤는데, 100조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에. 아직 4분기 실적이 다 나오질 않았으니까, 4분기 실적이 다 나오면, 140조보다는 하향이 될 거지만, 100조 이상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간단하죠. 자, 2000포인트에 100조 벌어야 되는데 70조밖에 못 버는데 2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버블이었잖아요. 그쵸? 이때가 PER이 내가 알기로는 14배에서 뭐 16배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40조 벌었죠. 40조 벌었으니까 어때요? 한 적정 가치가 보면 1000포인트 살짝 밑에가 맞겠지. 그쵸? 그러다가 이익단이 바로 이제 돌아서는 거지. 이제 뭐 미국의 양적화나 뭐 부양책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100조 정도씩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1500조를 벌었어요. 자, 무역 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무역 분쟁이 심각해져서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교역을 끊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40조까지는 갈 수가 없고, 한 8,900조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겠죠. 80조에서 90조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완전 이제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가 진짜 오는 거죠. 그럼 적정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한 1800포인트 될 거예요. 이익단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근데 이익단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은 가치를 따라간다는 게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자, 1분기가 어때요? 지금 이제 2월 다 왔잖아요. 이게 3월달까지 실적 아니야. 이게 4월, 5월에 나오잖아요. 4월, 5월에 이제 실적이 나온단 말이야. 1분기 실적이. 자,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하향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 하락폭을 맥스로 잡고 있는 게 보통 30%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15%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70조를 벌고 있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30%라고 쳐주자고. 그래서 50조를 잡아주자고. 지금 조선 뭐 자동차, 자, 이런 산업군들, 철강,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산업군들, 그리고 뭐 건설, 시총 상위에 있는 또 무슨 뭐 요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이익단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거 다 합해서 이게 50조, 100조가 될 수도 있죠.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요런 것만 봐도 이 나머지 산업이, 여기에 이제 화학까지 있겠죠. 화학까지. 2019년도에는 반도체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뭐 130조, 200조? 200조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최근 보면 2차전지 이 수주액이 한 140조, 100조를 넘었다 그래요. 100조인가 110조인가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LG와 뭐 삼성 SDI, 무슨 뭐, SK 이노베이션, 이게 보면 우리나라 3사가 전 세계 5개 기업 중에, 이 5개 기업 중에 이 3개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2차전지 기업 중에. 수주액이 100조예요. 이게 보통 보면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수주를 받으니까 1년에 30조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2021년도부터는 또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성장하고 뭐 성장하면 반도체가 또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보면 이때 5년에 100조고 과거에 70조는 버블이었고, 자, 이거 40조는 이거는 진짜 무슨 뭐 전 세계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익이 줄어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2000포인트 밑에서는 어때요? 올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2000포인트 밑으로는. 그럼 이 자리는 그냥 바닥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익이 늘고 줄고를 봐야 돼. 자, 1500조가 150조가 2017년도 이익단이 한 150조 정도 났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요것보다 살짝 낮아지겠죠.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2019년도에는 전 이거보다 돌아설 거라고 보고 2020년도에는 저는 200조 가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부분에서도 실적이 엄청 늘어날 거고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업황이 완전 화랑이란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200조면 자 지수 포인트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4000포인트라고. PER 12배. 자 이게 버블이 생기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버블을 차치해 놓고도 2020년도에 200조를 벌지 못 벌지는 모르겠지만 150조만 벌어줘도 150조 이상만 벌어줘도 3000포인트는 넘어간다는 계산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 저는 2020년도에 150조는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익단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격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결국은 지수 포인트는 3000에서 4000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GDP로도 보면은 2016년도에 GDP가 한국이 3만 불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럼 GDP가 이제 무슨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이 기업들의 이익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날 거냐 아니냐만 봤을 때 너무 많다는 거지. 모멘텀이 북한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거고 지금 보면 무슨 뭐 4차 산업 이 4차 산업이라는 모멘텀이 엄청 커서 이 4차 산업이 우리 지수를 얼마까지 만들어올지 몰라요. 1만에서 5만까지 만들어주지 않을까.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보면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주지 않을까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가 3000이고 4000이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올해나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자산이라는 거는 자산 가치는 이 가치를 따라서 올라갔다 버블을 키웠다 무너졌다가 뭐 요런 식으로 계속 변동성을 만들면서 자산 가치가 결국은 계속 증가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있는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는 한 영원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동의를 못해서 한국은 망할 거다, 전쟁 나서 다 죽을 거다, 지구 멸망할 거다 하는 사람들만 주식 투자 안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갈 거라는 가정하에. 자, 트럼프 관세에 해답이 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미중 무역 협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자, 500억 관세에 대한 부분은 첨단 산업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엔 별로 리스크가 없어. 중국에만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이거 부과했을 때는 어때요? 미 증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500억 부과한 다음에 중국 증시만 빠졌어요.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 증시만 빠졌어요. 근데 2000억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리고 3월 1일날 자 15%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이게 부과한 다음에 12월달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럼 지금 12월달에 미 증시가 폭락했다 이 올라온 건 뭘까요? 이 관세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까지 빠르게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협상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면 이 관세 부과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국이 한 30% 리스크 있는 거고 중국이 한 70%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500억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근데 2000억에 대한 관세 부분은 미국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미국 상품 중에 가장 큰 이득을 주는 수출품은 달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파는 게 통화예요. 달러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달러라고.
이 달러 수출을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기축통화라는 게. 전 세계에 있는 화폐 중에서 달러가 수요가 가장 큰 거예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전 세계에 있는 뭐라 그래야 돼? 화폐 가치 중에 달러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래도 미국에는 별로 리스크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내수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이 있는 거라고. 수입을 많이 해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 수출해서 벌어온 돈이 10억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해서 벌어온 돈이 2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만약에 야 니네 대해서 교육하지마 그럼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는 20억 손해고 나는 10억 손해잖아. 그러니까 똔똔이 치면은 우리는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그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다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랑 지금 뭐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고개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중국이 지금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미국이 더 많이 사주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주는 거라는 거지. 자, 무역 적자가 없으면 달러는 결국은 기축통화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흑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만약에 수입을 적게 한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내수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경제는 영국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이 기축통화를 다른 나라로 내주게 되면 이 내수시장이 전 세계에서 1등인데 이 내수시장을 중국이나 인도가 만약에 1등으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가 그러잖아 미국이. 근데 이 내수시장을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약에 1등에 도달하면 이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나 뭐 인도 돈이 되겠지. 내수시장이 크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잘 산다는 소리잖아요. 국민들의 소비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내수시장 전세계 1등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서민층, 빈곤층은 미국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중산층이 탄탄한 거예요. 이 중산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튼튼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달러라는 자산에 대한 화폐 가치에 대한 유리함을 얻고 또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산업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육성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 근데 나중에는 보면 어때요? 점점 미국에 의지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중국이 내수에 신경을 쓰면 어때요? 주변국들은 흥하게 됩니다. 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중국의 소비력이 늘어나니까. 이미 이 소비력이 늘어나지 않아도 엄청나게 흥하고 있죠. 주변국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숟가락 하나 더 얹을 수 있는 거지. 자, 결국 무역 분쟁은 이제 협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협상은 지금 나든지 안 나든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에서 더 큰 리스크만 나오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간단해요. 관세를 더 부과를 해서 다 망하자고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망한다면 어때요? 영원히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양책이 나오고 결국은 경기는 또 돌아섭니다. 근데 잠깐 힘든 구간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런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더 사면 돼요. 근데 그런 구간이 나올 확률은 자 5%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5%가 뭐야? 5%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가 진짜 치매에 걸린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고 결국은 트럼프는 뭐 탄핵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바뀐다든가 뭔가 하면 이제 다시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자기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협상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협상이 진행이 당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결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천억에 대한 관세 부분이 결국은 협상 타결 시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 관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파장이 크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고 뭐하고 했는데, 그래서 투자를 기업들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투자를 늘리지를 못하는데 이 투자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10년 동안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여기에서 뒤처지면 망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다. 그러니까 이건 사활을 걸고 투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은 고용으로 연결이 되고, 이 고용이 결국은 소비를 진작을 시키면서 경제는 다시 좋아지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가 화랑이 오면 어때요? 자, 버블이 오니까 또 버블이 꺼지면서 큰 리스크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지금 당장은 가장 안 좋으니까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 좋으니까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다. 자, 베트남 북미회담을 주목을 해라. 그동안 북미회담 막 연다 했다가 안 열리고 뭐하고 했던 이유들이 뭐예요? 보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죠.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미 이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회담이 열린다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미국에 시그널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북한 테마주들은 이제 거품이 지금 많이 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폭락을 하겠지만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다시 진행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북미회담이 열린다는 건 이걸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뜬구름 잡던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이 뭔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민간 투자 유치, 뭐 한중일 투자 유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짐 로저스라고, 이 할아버지가 막 북한 방문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와서 막 떠들고 했죠. 이 미국의 민간 투자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이거 되면 진짜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움직였던 거는 이제 가짜 파동이다. 이거는 북한 테마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상승 없고 실적 상승 없이 주가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가짜 파동인데, 이게 이제 실적에 받쳐주는 진짜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무언가 이제 뭐 진짜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이 서서히 만들어지겠죠. 당장 뭐 2년 후, 3년 후라도 실적이 만들어지겠죠. 당장 늘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좋은 시그널이 나와도 저는 일단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그널 나오면 좀 한 마이너스 한 30%에서 한 50% 빠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이상한 얘기 나오면 마이너스 70% 폭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70%에서 90%까지 빠질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0% 이상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60% 70%.
자,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짜 진행이 되면 인프라 관련주들, 진짜 실적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건설, 무슨 뭐 철강. 결국은 북한이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되고 자본주의 세상으로 이제 북한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인프라 투자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확대되면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자, 반도체와 바이오가 끌어주고 건설, 철강, 조선, 에너지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은 과거 닷컴 버블 2017년 버블을 만들었을 때처럼 한국 증시는 버블장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제가 가진 방향성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꾸 얘를 생각을 해보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아직 저평가라는 거죠. 근데 상승 여력이 지금 20% 30%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 한 30% 좀 넘게 올라가면 결국은 한 3,000 정도 되겠죠. 이게 3,000포인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지수 포인트가. 근데 이게 지금 가치고 이건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입혀지는 이 시점이 좀 더 빨리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블을 한 단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단기적인 스탠스는 2300포인트, 결국은 지금 보면 22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가 거의 뭐 저항 구간에 왔습니다. 밸류로는 아직 그렇게 뭐 아직도 되게 많이 싼 구간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항 구간에 왔는데 여기서 눌린다 그러면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건 한 요 정도까지는 그냥 보고 항상 이 정도까지는 비중 70% 이상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가장 안 좋을 때 결국은 가장 큰 상승장이 온다.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장 큰 상승장이 온다. 자,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장 큰 상승장이 온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할게요.